그 다음으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인데,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는 루틴의 습관화입니다. 자기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냥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구난방이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루틴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는 것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될지 루틴화 해놓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루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들의 서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과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책을 펴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열화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루틴의 서열화입니다. 이것 또한 어렸을 때부터 루틴화 되어 있는 습관이 잘 짜여져 있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제가 매번 표현을 드리지만 유아기 그리고 초등기, 이때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쉬운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어려운지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것들의 루틴화가 잘 되어 있고 습관이 잘 배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그것을 루틴화하게 됩니다. 자기 스타일로 루틴화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에서도 이 공부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습관의 중요성이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이 채널을 보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그 습관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가 루틴을 갖게 하는 그 중요성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육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채널을 보시지 않으시겠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이가 루틴화하여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저희 채널에서도 그것을 계속 고민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로 어떤 것들이 좋았다라는 것들도 있으면 말씀 꺼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제가 어떤 부분의 표현과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루틴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진 또는 만들어진 그 루틴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어떻게 순서로 짜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낼까라고 하는 것들이 연습되어 있어야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가 쉽다는 표현입니다. 그 연습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매우 어렵죠. 3살 버릇 여든 가는데 말이죠. 3살, 4살, 5살, 6살, 7살 때 어떤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나중에 학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맹부삼천지교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에서는 초기 학습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적인 방법들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실제로 6살, 7살, 8살 때 엄마표, 아빠표 공부를 많이 시키시죠.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숫자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을 가이드라인을 계속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분석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는 봐야 하는 거야. 독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옆에서 직접 보여주시거나 방법을 이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자, 어휘력, 문해력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아이가 스스로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분석해낼 수 있는 아이라면 저는 천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가 처음에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면 이 아이를 국어라는 것 또는 이제 이 독해라는 것 아니면 독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면 어떤 줄거리를 이렇게 보고 엄마랑 같이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좋아.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에서 느꼈던 생각을 서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장 쉬운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수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없죠.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무엇인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학원을 자꾸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잘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수학을 뭐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개념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글씨를 안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보라 라는 개념으로 이 아이에게 접근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되는 책들이 이 아이의 주변에 많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뭐 어휘력은 어떻게 늘리는 거야. 근데 어휘력도 늘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께서 평상시 사용하는 어휘력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 많이 나눠보셨다면, 아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것은 뭘 한다 라고 대답을 자주 잘 해주셨던 부모님들은 아이의 어휘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쓰셨던 단어들이 그 단어 자체가 아이에게는 어휘력, 문해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어휘력이 더 좋아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그 단어가 상당히 이 아이 수준에서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꺼냈을 때 주변에서도 야, 너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제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 유튜브 쇼츠에다가 좀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단어 그리고 어휘를 사용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위 단어, 좀 어려운 어휘를 아이와 대화할 때도 같이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그 대화를 이해했는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이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좀 되게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그것들이 서스름 없는 대화, 그리고 친분 있는 대화, 부담 없는 서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뭘까? 저것은 뭘까? 확산형 질문들, 의문형 질문들, 대화법. 제가 이 앞서 컨텐츠에 만들어드렸던 스카이를 보낼 수 있는 대화법. 사실 그렇다고 스카이를 모두 다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대화들이 기조로 깔려있고 대화를 많이 했을 때 아이는 똘똘해지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표현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표현 드린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느 딱 하나로만 표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가지 단어로, 아니 하나의 단어로 표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단어로 제가 표현 드리고자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습관이다. 저는 딱 이 표현을 드리고자 할 수 있겠네요. 습관이 잘 들여지면 자기주도 학습 잘할 수 있죠. 그 습관은 유아기, 초등기 때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중등 시기에 그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어려워요. 힘이 3배, 4배 더 들어갑니다. 고등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무조건 만듭니다. 억지로. 자습 또는 학교에서 끝나면 무슨 시험 범위 상당히 많고 그것을 잘 봐야지만 하는, 학원을 가서 그것을 배워와도 집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그것에 이제 투여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것을 또 학습에 결손이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또 학원을 찾고 또 과외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 지금 제가 키우는 이 아이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려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즐거움을 찾게 해주려고 실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다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과의 상담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평생 일생을 만들어가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의 그 어떤 밭에 거름과 같은 존재가 되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 발아는, 싹이 일어나는 이 발아는 아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토양의 양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햇빛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양분, 햇빛, 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스스로 자기주도를 할 수 있다, 또는 하기 쉬워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번은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과정,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해 본다는 것인데, 그 계획은 스스로 세우려면 꼭 학습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어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너가 오늘 해야 할, 너는 오늘 어떤 것들을 할 거니? 라고 많이 습관화해서 그 아이에게 계획을 세워보라 라고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 배치해야 되는 이유 등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연습은 반복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습으로 실행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국영수, 사과, 이 부분 안에서 계획을 학원에서 좀 세워주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학생 시절을 모두 다 감싸게 되면, 고등학생 시절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그 과목들을 혼자서 계획해야 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오롯이 혼자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기에 계획하는 습관, 그리고 계획을 직접 짜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은 엉덩이 힘입니다. 엉덩이 힘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엉덩이 힘이 쌓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표현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엉덩이 힘 자기 스스로 갖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엉덩이 힘도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부모님께서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엉덩이 힘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이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다 보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30분 동안 무엇인가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노는 그 시간이 몰입인데, 그것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 힘에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영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또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엉덩이 힘은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 때부터 이 PQ, 플레이 쿼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표현을 드릴게요. 엉덩이 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몰입해 본 경험이 많이 없고,
무엇인가 하나에 빠져서 앉아서 있었던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의자에 규칙적으로 앉아서 있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유치원 시기, 초등 시기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노는, 놀이하는 과정에서 빠져드는 경험들이 많은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의자로 공간만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몰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 그리고 해주셔야 할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으시고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 힘이 없니?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니? 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아이를 더 비난하고 아이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쇼츠 중에 많이 올려줬던 것들 중에서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유아기 그리고 초등기에 어떤 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많이 표현을 드렸어요. 간섭하지 않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갖고 놀고 있으면 옆에서 진득이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몰입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갖고 놀 때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이의 몰입을 해치는 거죠. 분명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무엇인가를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무엇인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대화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더 깊게 아니면 더 무엇인가의 시간에 빠질 수 있게 부모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몰입이라는 것들이 발현됩니다. 부모님들이 몰입이라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지 않으셨나? 잘 되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라 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에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습시키지 않으시고 전쟁에 나가서 왜 잘 싸우지 못하냐 라고 표현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총과 좋은 무기를 줬는데, 너에게 되게 최신 무기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 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죠. 총을 잘 쏘려면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 그리고 옆에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익히게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아니면 또는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많이 갖춰준 다음에 그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좋은 무기들도 줘야 되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많이 깨우쳐 보게끔 하고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가정에서 엄마표, 아빠표로 해주셔야 될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셔서 좋은 환경을, 학원으로 나는 너에게 좋은 환경을 줬다 표현하시는 부모님들을 봤을 땐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습관과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것들을 많이 주셔야 하는데, 학원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만 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십니다. 실제 학원에 가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성적들은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학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 혼자서 공부하면 학원에서는 학원생들이 줄어들겠죠. 학원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서 학생의 성적을 계속 올리는 과정을 이끌어서 길게 갖고 가야지 학원도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원이라는 거의 개념도 부모님께서 잘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과외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잘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학원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배워 오는 거죠. 그 어떤 부분을 배우는 것이지 그 아이를 계속 이끌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최상위로 올라가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을 활용해서 배워서 다시 내 자리로 오는 거죠. 학원을 계속 보낸다는 것은 그 아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공부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엉덩이 힘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을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고, 엉덩이 힘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놀이와 학습을 구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학습을 하고 나면 어떤 놀이를 할 것이다라는 것과 놀이와 학습의 정확한 구분을 지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초반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초반에는 학습이라는 것과 놀이라는 것의 정확한 구분을 나눠주시는 것이 좋다는 표현이죠. 학습을 할 때만은, 그리고 너가 세운 계획에서, 그리고 너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놀이를 하는 것이다. 너가 놀고 싶은 것들을 노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 학습적인 측면이 매우 많아서 놀이가 되게 적은 아이들은 롱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등기, 유아기 때는 놀이 부분이 상당히 더 많아야 하고, 학습적인 부분은 놀이처럼 학습을 해야 하고, 초등기에서는 학습되는 양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학습되는 양이 많고 그것을 해야지만 놀이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도 답답해하고 그것을 롱런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조금씩 너는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하게 될 거야. 조금 더 하게 될 거야. 해야만 너가 그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이 아이가 세운 계획에서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면 다음 놀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은 넉넉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놀이를 할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오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학원을 갔다 왔는데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또 하게 되면 놀이를 할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나는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갔다 오면 아직 머릿속에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내 스스로 머리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놀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했으니까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한다는 것이 거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원을 많이 보낸다라는 것 중에 아이가 가장 나는 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체육이면 체육, 뭐 운동, 아니면 미술, 음악, 이런 부분으로 조금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것을 하고 오면 집에 왔을 땐 그 나머지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획도 같이 처음엔 짜주시고 그것들을 해야지만 또 나머지 시간에 놀 수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을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놀 수 있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신다면 혼자서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아이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학원 갔다 와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내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놀고 싶으니까. 학원을 다녀오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들을 또한 그거를 부모님께서도 아이와 약속하셔야 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계획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냥 학원을 보내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녀왔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을 배워왔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학원에 모두 다 전적으로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시겠지만 학습의 결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학원을 100% 신뢰하시나요? 학원에 가셔서 직접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수업에서
계속 참관해 보셨나요? 그러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참관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는 학원도 드뭅니다. 실제 아이를 그렇게 혼자서 아니면 뭐 1대1이나 2대1이나 3대1 이런 과외식으로 학원을 다니는, 1대1 수업을 학원을 다니는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려고 하는 의지나 또 숙제를 내준 것에 대해 숙제를 잘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그것을 모두 다 전달하는 학원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의 구조가 이 아이가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무엇인가 이윤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윤이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학원이지, 이 아이를 첫 번째로 모든 학습의 결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케어할 수 있는 학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러려면 그 학습의 결손이 일어난 부분을 과제나 숙제로 내주게 될 텐데, 그걸 받아서 집에 왔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루틴이나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옆에서 있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모님조차 많이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학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보내는 것이 학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져 있는지, 채우고 있는지를 부모님께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학원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고자 보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학원에 보내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실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성공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았던 저도 1등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원을 지속적으로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아무리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이 1등을 하는 아이를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도 다시 복습했고, 뭐 시험 때도 복습을 했지만 저 혼자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시험 기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되면 과목이 10과목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영어는 95점, 100점을 맞아도 나머지 과목에서 그 과목을 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고, 그 과목에만 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과목에서 구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 중에 평균 95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평균 95점에서 진짜 100점을 맞는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했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공부를 다시 혼자 스스로 되돌아봤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시간이 널널하고, 시험 기간에도 어디에다 몰입을 해야 되는지도 자기가 알게 되죠. 다시 되돌아오자면 공부하는 학습 시간과 놀이 시간의 배분은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하고, 그것은 유치원 때가 아닌 초등 시기, 유치원 때는 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초등 시기 때 저학년부터 고학년이 될 때 그 놀이와 학습을 배분하는 것들을 부모님께서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서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한 개념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데, 학원을 보냄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은 일어나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개념이 부모님이 먼저 가져 있어 주셔야 하고,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할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그럼 그 부분을 꼭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 또는 아니면 그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개념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배우고 복습해서 그 부분을 메꿔 나가서 그 학습 결손을 채우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 중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는 과외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과외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 안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과외는 중요하죠. 사실 과외를 그 선생님한테 무엇인가 물어보겠다라고 과외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학원이 아닌 과외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물어보는 과정이 꼭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참고서도 내 주변에 많은 부류의 참고서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색하고, 아니면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루, 이틀, 3일 동안 고민해 보면서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을 반복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과외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고, 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난 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부모님께 자꾸 표현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무엇인가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런 표현들은 좀 적게 하게 되고 스스로도 또 찾아보게 됩니다. 또는 그것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학교의 선생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본 다음에, 그리고 많이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해 봐서 선생님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 질문을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질문으로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고요.